남편을 잃은 뒤 어떤 여자는 서서히 꺼져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눈빛은 흐려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실을 겪고도 어떤 여자는 달라집니다. 슬픔을 지나면서도 눈에 빛이 생기고 걸음이 단단해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두 종류의 여자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인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원래 성격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라고, 혹은 자식이 잘 돌봐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어떤 분은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세월 끝에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뒤 무너지는 여자와 빛나는 여자의 차이는 남편이 있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오랫동안 자신을 누군가를 통해 정의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틀리지 않은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내라는 역할이 사라지면 그 역할로만 이루어진 자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통함 위에 자기 자신을 잃은, 제가 50대 초반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결혼을 했고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꾸렸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난 아이를 낳았다고,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해 봄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문을 갔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함께 살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커튼을 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남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울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게 너무 싫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고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위한 고독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고독, 수도자들이 말하는 침묵, 새벽에 혼자 앉아 삶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고독은 영혼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독이 있습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세상으로부터 숨는 고독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자신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불행해진 여자들 대부분은 두 번째 고독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고립될 때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뒤 어떤 여자들은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낯선 감각을 느낍니다. 거울 속 얼굴은 분명 자신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감각. 주름도 익숙하고 눈빛도 익숙한데 어딘가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젊었던 시절 여자의 삶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자로서의 완성이었습니다. 개인의 꿈이나 내면의 욕구는 그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평생 뒤로 밀려있던 질문이 갑자기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가장 깊이 받아야 할 시간에 사람은 가장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피로와 공허함이 겹쳐진 상태에서 철학적 자아 탐구를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는 여자는 결국 불행해집니다. 이 질문을 붙드는 여자는 결국 빛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생각보다 훨씬 결정적입니다. 불행해지는 여자는 잃어버린 역할을 붙잡으려 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계속 남편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남편의 방을 그대로 둡니다. 남편의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자신이 아직 아내라는 역할 속에 머물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집착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녀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그녀만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면 빛나는 여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남편을 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지나간 사랑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저는 80이 넘어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75세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여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30살이었을 때 행복이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이것을 압니다. 연결은 아름답지만 연결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취약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과 저는 오랫동안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작은 화분 하나라도 늘 곁에 두었습니다. 정원을 돌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햇빛을 차단하면 노랗게 변하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국 좋은 것들이 자라날 자리를 빼앗깁니다. 사람의 내면도 똑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아무리 한때 아름다웠던 정원이라도 손길이 끊기면 결국 거친 땅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을 잃은 뒤 무너지는 여자와 빛나는 여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정원을 계속 돌보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기를 포기하느냐, 고독에 대해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에는 참 묘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가리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데 없는 상태입니다. 결핍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일부러 비워둔 공간입니다. 불행해지는 여자는 고독을 견디지 못해 외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빛나는 여자는 외로움을 통과해 고독에 이릅니다. 그 차이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밖으로만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저는 90이 넘은 뒤로 매일 아침 1시간을 혼자 앉아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시간에 저는 가장 많은 것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되새기고 오늘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고 오래전 떠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맑은 눈을 유지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과 만나기 때문이라고. 자신과의 만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됩니다. 빛나는 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고독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짧은 산책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일기를 씁니다. 어떤 이는 오래된 책을 다시 읽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합니다. 그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쌓이면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반면 불행해지는 여자는 홀로 있는
시간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텔레비전을 끊임없이 켜두거나 자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으로 쓰인다면 결국 내면은 점점 더 텅 비어갑니다. 소음으로 신묵을 덮으려 할수록 신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자신을 만나는 일을 계속 미루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점에 깊은 슬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벗을 잃었고 건강도 흔들렸고 삶의 방향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를 붙잡아 준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이었습니다.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생각이 정리되든 안 되든 그냥 앉았습니다. 그 앉음 자체가 저에게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고 있다. 나는 아직 나다. 그 작은 선언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내면의 정원은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정원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단 한 가지만 하십시오. 조용히 앉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제가 살던 동네에 2명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2사람은 같은 해에 남편을 잃었고 같은 골목에 살았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2사람의 처지는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2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났다고, 자식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자신에게만 가혹하다고, 그녀의 말 속에는 언제나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녀도 외로웠고 그녀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이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한 문장의 차이가 2사람의 10년을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인가? 처음에는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문제라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훈련으로 길러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아픔 속에서도 잃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버티게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인한 힘입니다. 불행해지는 여자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진짜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녀들, 아직 따뜻한 햇살, 아직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아직 자신의 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 이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순간이 아닙니다. 평범한 아침, 소박한 밥 한 끼, 누군가의 온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세월 속에 힘들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됐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서운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그것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내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수용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으며 신체 건강도 더 양호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심리학의 구호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행위가 뇌의 신경 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우리의 뇌를 형성하고 우리의 뇌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원망에 집중하는 사람의 뇌는 점점 더 원망할 것들을 찾아냅니다. 감사에 집중하는 사람의 뇌는 점점 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훈련하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빛나는 여자들은 원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녀들도 억울한 밤이 있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새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원망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집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다른 것을 드렸습니다. 감사.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멀리 있는 자녀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소박한 감사 하나가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꿉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을 써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 시간이 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의 빛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바라보고 어제 미처 다 쓰지 못한 생각들을 종이 위에 내려놓는 그 시간, 그것이 거창한 사명이나 대단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은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것을 넘어서 전부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 아침 눈을 떠야 할 작은 이유 하나라는 것을 남편을 잃은 뒤 불행해지는 여자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의미를 외부에서 기다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는 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날 그녀들은 무너집니다. 오늘도 아무 의미 없는 하루였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수동적인 사람은 결국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의미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60 중반에 오랜 친구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먼저 떠나고 그녀는 갑자기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내일 아침 화분 하나를 사서 집 안에 두라고, 그리고 매일 물을 주라고, 단 그것만 하라고. 한 달 뒤 그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그 목소리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있었습니다. 화분 하나가 그녀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야 할 이유를 준 것입니다. 의미는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느끼는 삶의 의미와 매일 아침 손자에게 전화를 거는 할머니가 느끼는 삶의 의미는 크기가 다를지언정 무게는 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후자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일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한 번이지만 작은 의미는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납니다. 빛나는 여자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녀들은 삶의 의미를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합니다. 텃밭을 일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 토마토 한 줄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잎이 돋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내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토마토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땅을 일구며 내일을 기다려왔습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견딥니다. 책 한 권도 충분합니다. 오래전 읽었지만 다시 펼치고 싶었던 소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시집, 젊은 시절 어렵게만 느껴졌던 철학서, 그것을 천천히 읽어가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저는 수많은 탄생과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폐허 위의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굶주림과 번영이 교차하는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쟁 속에서 가족을 지킨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녀를 키워낸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들이 특별히 강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그저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언젠가 올 그날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두려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빨리 극복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실은 하나의 챕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책 전체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선택하는 것. 이 5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아주 조금씩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거대한 결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소리 없이 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는 것,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나는 여자와 꺼져가는 여자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도 운명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했는지,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조금 더 열려 있었는지, 오늘 하루 지나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이 작은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결국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그 선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찾은 것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오래 머물지 못한 것,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일찍 아는 그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이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마침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기대에 맞추느라 미처 꺼내보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 비로소 꺼내볼 수 있는 시간.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후반부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슬픔으로 덮어버리기에는